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 본색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쏟아진 수많은 뉴스와 시사 속에서 우리 삶과 직결된 중요한 이슈를 찾아내 그 속의 본질, 본색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첫 시간은 정치권 동향을 살펴보는 정가통신 시간입니다. 오늘은 5개월째 멈춰 있는 국회가 과연 6월에는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인지 이 문제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의 두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성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국회 파행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행이라는 단어가 몇 개월째 되풀이되고 있는데 사실 지난 2월부터 국회 파행이 대립되고 계속되고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지난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선출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기로 좀 여야 간에 그때 나경원 대표가 이렇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동생 왔다고 하면서 뭔가 좀 이제 교착 국면이 풀리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파행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이제 사정 변경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파트너가 그 당시에 홍영표 대표에서 이인영 대표로 바뀌면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뭔가 다른 본인들의 그 명분을 쌓아서 다시 국회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했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들이 수용할 수 없는 제안들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 트랙 관련해서 철회를 해라.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사과를 해라. 그러니까 전제를 가지고 국회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제안을 하면서 사실상 받기 어려운, 그러니까 상대방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명분삭경이 아니었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민생대장정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투쟁이 아니라 투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그런 상황에서 그때가 5월 23일까지인가 이렇게 민생대장정을 잡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술만 마시고 그냥 호프를 마시고 일금 맥주 거품 같은 희망만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게요. 그럼 과연 지금 한국당이 국회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냐? 계속 밖에 있고 싶어 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들어오고 싶어 한다. 네, 한국당도 이제는 우리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 말하자면 한국당 입장에서 집토끼에 대해 가지고는 결집력이 많이 올려놓은 상황이고, 한국당 내부에서도 이제는 좀 우리가 민생, 경제를 신경 쓰는 것으로 국민들한테 비칠 필요가 있다라는 시각이 이제 팽배해 있어요. 근데 이제 뭔가 계속 놓치는 느낌인 게, 아까 이인영 원내대표 말씀하셨지만 이인영 원내대표의 선출이라는 모멘텀, 그리고 이제 김현성 부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한국당의 이제 민생 투쟁 대장정이라고 이름도 좀 복잡합니다만은 그 마친 시점, 그리고 또 하나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았을 때 오히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동을 제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북 식량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된 이상 야당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때는 반응이 괜찮았어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내가 왜 이야기 못하겠냐라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하나, 두 개를 이제 더 붙였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어쨌든 조금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들어올 것처럼 보였어요. 아까 이제 김현성 원장께서 말씀하신 게 한국당의 전제 조건 두 가지,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사과. 근데 한국당도 실제로 패스트트랙이 철회될 거로 생각하진 않고 물밑에서 나온 이야기는 패스트트랙은 올라간 거고 앞으로는 이걸 합의하도록 한다. 근데 이제 여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합의토록 노력한다 정도로 이게 조율하자라는 식의 이게 조율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정도는 정치권에서 합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생겼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의 그 장외 행보에서
발언의 수위가 점점 세지면서 감정 싸움이 생긴 거, 뭐 지옥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겼고, 또 최근에는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이제 녹취록 유출 사건 이런 부분까지 생겨가지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면 사실은 여당은 조금 문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말씀 들어보면 그 중요한 또 서로 국회를 열 수 있는 접점적 시간이 있었는데 네. 그걸 놓치면서 그렇죠. 한 번 놓치고 두 번 놓치고 세 번 놓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네요. 일단은 이 과정에서 누구도 그러니까 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이 파행의 책임론에서 니들 책임이다라는 얘기를 듣기 싫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핑퐁치기를 하는 거죠. 야, 이걸 들어주면 좀 진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팽팽하다가 이제 조건부까지는 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 다음은 들어오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조건을 얘기하지 안 하다가 이제 이거 해주면 들어갈게라는 정도까지는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6월 국회는 좀 긍정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민주당 6월 국회 단독으로라도 좀 열겠다. 라고 했는데 다른 당들이 6월 국회에 참여할 건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6월 국회가 일반 그 국회와 다른 게 자동으로 열리는 국회예요. 짝수 국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열어놨는데 오고 안 오고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안 오게 되면 그건 그렇다. 예를 들면 학교를 안 왔다 그래서 수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행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야사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평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까지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열 수밖에 없을 거고, 저는 자유한국당도 지금 이제 헝가리 여행객 참사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사건. 이런 어떤 큰 참사와 희생 앞에서 막연히 그렇게 정쟁만으로 이끌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됐든 들어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전망에 대해서 윤 실장님께서는. 네, 저는 이제 지금 민주당이 운은 띄웠지만은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빼놓고 개원할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왜냐면은 본회의는 열릴 수 있지만은 각급 상임위가 열리려면은 교섭단체의 합의로 인한 의사 일정 상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교섭단체라는 게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국회 열자는 데는 동의지만은 이게 또 일방적으로 민주당 편들어주는 식으로 보이는 건 부담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저는 뭐 이번에는 되지 않을까. 이번에도 안 된다면은 자유한국당의 부담이 좀 너무 커질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예. 자유한국당에 대한 책임론이 더 클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지금 이제 강효상 의원과 관련된 기밀 유출과 관련돼서 논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밀을 유출했던 참사관이 파면됐잖아요. 그래서 강효상 의원도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불러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엊그제 이제 내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속내는 결국은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은 이제 불체포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회기 중에는. 그래서 아마 강효상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가 한 9월 달까지 정기국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연스럽게 지금 강효상 의원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데 우리 윤 실장님 어떻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좀 오버하는 쪽이 불리해지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한국당이 뭘 그렇게 잘했다고 또 이렇게 막 싸고 돌고 뭐 이렇게 거꾸로 적반하장식이냐는데 또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이 어쨌든 의정 활동을 통해 가지고 부정부패 비리가 아니라 뭐 사실은 이런 부분은 비리비재하거든요. 정부의 뭐 문건이라든지 이제 비밀을 이제 뭐 이건 이제 외교 사안이냐 외교 사안이 아니냐의 문제지만은 그런 것을 가지고 만약에 김현성 부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뭐 구속영장을 쳐가지고 긴급 체포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면은 국민이 생각할 때 아니 이건 또 너무 여당이 오버하네. 또 검찰이 그럼 또 청와대 눈치 봐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저는 뭐 크지 않은.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을 유출했던, 그것을 이야기해줬던 후배라고 하는 참사관은 파면을 당했는데 네. 강효상 의원은 아무 문제 없이 의정활동을 한다. 그것 자체도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법질서 차원에서 옳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국회가 개원돼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요. 제가 이 일은 이만큼
이만큼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나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가 파행되면 서로 이슈로 주고받고 싸우는 건 서훈 국정원장. 네. 그리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사진 의도적으로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잘 찍었더라고요. 보니까요. 화면이죠, 화면. 만남을 놓고 처음에는 국정원의 공천 개입을 주장하다가 그 이후에는 북풍 공작설인가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 한국당 입장에서 이런 걸 거예요. 2018년에 이제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봄부터 지방선거 직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발표, 지방선거 이틀 전인가에 아마 이제 싱가포르 말하라고 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황당한 노릇인데 그렇다고 트럼프, 김정은 두 사람한테 우리 선거 있으니까 하지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마 총선에서도 내년 총선에서도 가장 좀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그럼 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 정상회담을 총선에 국내에 딱 맞춰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서훈 원장이 사실은 우리가 한 그 시점 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당에서도 그 준비를 하시죠.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의심을 갖고 있는 거겠죠. 내년 총선 때가 딱 그 4월이니까. 그렇죠. 그 앞두고 터뜨리지 않겠냐. 네. 북풍을 하지 않겠냐. 그게 걱정된다, 두렵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어서 이제 민주연구원 신임 원장님과 관련된 사안이라서 좀 얘기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그 몰래 이렇게 취재를 한 거는 아주 큰 공적 이익이나 네. 뭐 공공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일종의 기자를 배석해서 만난 아주 사적인 자리였다. 그래서 아무튼 그 자리를 그런 식으로 취재하는 것 자체는 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다만 조금 더 주목할 수 있는 위치에 된 이제 양정철 원장과 서훈 원장 간에 뭐 이 시점에서 꼭 만났어야 되나라는 좀 의아심은 좀 들긴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풍 공작설은 너무 같다. 가도 북풍의 유일한 성공한 남북 북풍 조작은 결국은 이제 자유한국당 전신인 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결국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가도 너무 같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증거가 없어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럴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뭐 딱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더 진도가 나가기 어려울 건데 여기서 저희가 하나 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양정철이라는 인물인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과거에 제 그 뭐 성함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이 서훈 원장을 만났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 이슈가 안 될 건데 양정철 원장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실세 현 정부를 만든 사람이고. 네네. 양정철 원장이 사실은 2년 동안 매우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철저하게 고개를 숙이고 잊혀질 권리를 달라고 했는데 이제 5월 초에 민주연구원장을 복귀했단 말입니다. 근데 민주연구원장 복귀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문희상 의장을 면담을 하는데 면담할 수 있어요. 근데 의장실에서 공식 일정을 공지하는 가운데 민주연구원장 면담. 국회의장이 이런 식의 공식 일정을 공지하는 거면은 일반 의원도 안 하고요. 뭐 장관이나 외국에서 이제 되게 높은 인물이라든지 이 정도 되는 사람 정도야 공식 일정으로 누구를 만난다. 이렇게 알리거든요. 그 다음에 광화문에서 5.18 토크 콘서트 때 조국 유시민 다 나와야 된다라고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직후에 바로 이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양정철이 세기는 세구나 정말 세네 정말 그럼 뭐 청와대에 뭘 가지고 온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심어질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양정철 원장이 정말로 일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 웬만한 언론사에서들은 양정철 원장에 대해서 개별 마크맨을 붙여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거든요. 유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윤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본인들만 아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상상력이 막 날개를 달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북풍까지 간 거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같다. 네, 그러니까요. 6월 국회 얘기하다 그렇게 됐는데 이 모든 그 정치권의 극한 대결의 중심 뭡니까? 앞으로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에 대한 이제 두 분의 전망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네네. 지금 여야의 총선에 대한 전략은 똑같아요.
처음에는 우리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저쪽으로 이제 누르고 근데 이제 점점 총선 쪽으로 갈수록 중도층 확장 전략을 쓰겠다라는 생각은 양쪽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결국은 어떻게 성공하는 쪽이 이제 이길까인데 지금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황교안 대표 보면 아니 저 사람이 과연 확장이 될까? 확장 안 될 것 같아? 혹은 저는 그것도 숨어 있다고 봐요. 이 여권 쪽에서 확장이 안 돼야 해. 라는 이제 희망까지도 숨어 있는데. 여권의 기대는. 예. 예. 어떤 식으로든지 한국당도 바뀌긴 바뀔 거예요. 그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에도 이제 말이 센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보수 진영 공격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점점 약간 목소리가 낮아지고 이제 뭐 먹거리, 민생, 경제 이런 쪽에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느 시점에서 전환을 할 거냐. 항상 강경파는 조금 더 가자. 아직은 시간이 있다라고 하고 온건파는 늦었다. 빨리 움직여야 된다. 이러는 거죠. 총괄 전망하셨으니까 각 당 딱딱 나눠서 한번 분석 한번 해주시죠. 뭐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 뭐 공천제도 확정하고 총선 전략을 어떻게 보고 비평하시는지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룰 자체는 상당히 어떤 포멀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당원 투표가 50이고 일반인 투표 50에서 전원 경선을 한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과거처럼 전략 공천이 없다. 과거처럼 당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찍어내리기 후보는 없을 것이다라는 아주 원칙적인 얘기고요. 이 과정에서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신인들한테 의미 있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인물들에게 얼마만큼 의미 있는 어떤 조건을 주느냐. 이번 공천은 한국당이 훨씬 편하고 민주당은 어려울 겁니다. 특히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네. 경선 준비 정말 벌써 뜨겁거든요. 다른 지역보다도 여기가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근데 김현성 부원장 말한 것처럼 이번에 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게 이번 전략 공천 없다, 뭐 다 이제 경선이다 하면 그럼 경선 하면 참 좋은데 또 부작용이 날 소지가 있고 또 인지도 싸움이 될 수 있고 그럼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차라리 좀 깨끗하고 좋은 사람 위에서 참 꽂아주면 안 돼? 옛날 DJ는 뭐 천정배 이런 사람도 했잖아. 라는 또 그런 식의 인식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또 그렇게 되면은 아니 이 사람은 언제 봤다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고 가까운 사람 준비한 사람 오래 한 사람 해야지라는 충돌이 벌어지는 건데 네. 지금 한국당 지지자들이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한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뭐 당내 민주주의 이런 거 하라는 거겠어요? 아니거든요. 댕강댕강 오래 한 사람 팍팍 잘라라. 그러면은 시원하다 소리 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한국당은 공천의 운신의 폭이 넓고 민주당 특히 호남 지역은 되게 좀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점이에요. 네, 그러한 관점에서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뭐 중심축이에요. 그럼 민생 투어 대장정을 25일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이제 집도끼, 그러니까 선명성을 보여주는 데는 일단은 저는 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강구도를 조기에 만들어서 나머지 정당들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정당의 지지율 같은 걸 추이를 보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양강구도를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 자유한국당의 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이 완전히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도했던 의도를 얻었는데 다만 반대만으로는 집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내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내놓을 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뭐 민생이 파탄됐다 그러고 안보가 파탄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된 자유한국당 입장은 뭐냐. 국회가 하는 일이 뭐냐. 결국은 어떤 문제 해결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밖에서만 있는 것 자체가 말은 되게 세게 하는데 결국은 실제로는 본인들의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얘기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솔루션은 뭐냐. 이걸 보여줄 시기가 오는데 아무튼 6월 국회에서 이제 그런 게 까지겠죠. 자유한국당의 해결책은 뭐냐라고 그렇죠, 물어볼 이제. 시점에 직면할 것이다. 네, 대안 세력으로서 어떻습니까? 네, 저도 뭐 거의 비슷한 생각이에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뀌는 거. 그리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점도 있어요. 이게 지금 아주 보수적인 이미지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그렇고요. 뭐 말도 너무 험하고 조금만 바뀌어도 되게 바뀐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약간만 중도화 전략을 걸어도. 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좀만 바뀌면 우리 박근혜가 바뀌었구나. 이 사람 달라졌네.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왔거든요. 다
다 알아요. 아는데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그거죠. 예. 우리 지역민들 봤을 때 궁금한 게 황교안 대표의 태도가 네. 이게 계속될까? 또 황교안 체제가 또 계속될 수 있을까? 뭐 심지어 어떤 종교적인 문제까지도 아니라고 털 때 저게 뭘까? 라고 궁금해하거든요. 그 계속 될 수 있는 황교안 체제로 보는 건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대권주자들 지켜보면서 향후에 황교안 대표를 활용하고 있는 건지. 근데 두 사람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회창 총재 케이스가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독주였던 거죠. 10년 동안 두 번의 대선 동안에. 그리고 뭐 한 1.6%, 2% 이렇게 진 거는 분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정말 뭐 하늘의 뜻이 안 도와준 거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회창 케이스로 가느냐. 그리고 뭐 지금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손학규 대표의 민주당 케이스가 있어요. 손학규 대표가 2008년 그러니까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520만 표 차이로 압승해가지고 민주당이 거의 괴멸적 상황에 처했을 때 2008년 초에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총선에서 87석을 얻어가지고 3년 동안 조금씩 올려놓고 당의 위상을 조금씩 키워놓고 본인도 그 어려운 분당에서 당선이 되고 2011년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장외 친노 세력도 불러들이면 완전히 내가 대권 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2011년, 12년에 그 당시 이제 야권 지지층들은 손학규 대표가 미워서가 아니라요. 당신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대선은 문재인, 안철수 좀 새 상품이 가치가 있는 것 같다로 돌아섰거든요. 황교안 대표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예컨대 총선까지 쭉 하고 그 사람 고생했다. 근데 대선은 우리 좀 젊은 사람, 뭐 중도적인 사람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그건 자기가 변화하면은 그런 게 없어질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거 올라올 거예요. 황교안 대표의 전략은 결국은 인에서 아웃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당심을 잡아서 민심을 설득하겠다는 건데 너무 당심만 쫓다 보면 결국 민심은 굉장히 멀어지는 거죠. 지금 어찌됐든 선명성만을 쫓다 보면 결국 공감력이 떨어져서 그냥 아주 작은 그냥 동아리 수준의 이런 당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아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는 확실히 뭐 정치적이고 전략적이다. 처음에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정치적이고 전략적이고 분명히 좀 새로운 또 황교안 플랜. 그러니까 옛날에 뉴 DJ 플랜이라고 그래서 DJ가 완전히 또 김대중 집권을 위해서 본인의 어떤 이미지를 완전히 바꿨던 것처럼 결국은 황교안도 새로운 황교안이 나오는 시점이 타이밍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또 다른 교섭 단체 중에 하나인 바른미래당, 저희도 참 궁금해요. 이분들이 원하는 바가 뭐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 건지 또 나름대로 역할론이 있으니까. 바른당계 안철수계하고 유승민계하고 이제 손을 잡았잖아요. 만약에 이게 손을 못 잡고 쪼개졌으면은 바른당계가 한국당계로 조기 흡수당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손을 잡았기 때문에 총선까지는 가지 않을까. 총선 이후에 봐서 이제 어떻게 뭐 대선을 앞두고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반대 방향 이제 민주평화당하고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하면은 이제 박지원 의원이 항상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안철수는 한국당 갈 거다.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의 이제 분석 전망 플러스 희망도 있는 거죠. 희망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굉장히 좀 답답한 형국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손학규 대표를 놓고 어찌됐든 퇴로를 만들어주기 위한 혁신이 아니 생각보다는 이게 이제 그 그러니까 유승민 안철수계의 합의된 안이긴 하지만 이걸 손학규 대표가 거절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장기화되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각자도 생각하는 분당의 상황으로 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다 얘기 나오다 보면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민주평화당이 많고 이분들이 지금 앞으로 10개월 남은 총선 앞두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지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보면서 갈릴 거냐. 두 분이 한번 전망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광주 전남 선거는 한 3파전 이렇게 보이는 것이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 것이고 경선 과정의 분란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인한 뭐 무소속 나는 당선돼가지고 민주당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난립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평화당과 이 삼각적 이제 역동성 속에서 당이 예를 들어서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당이 이 당에서 보면 지금 현재 광주에는 현역 의원이 송갑석 의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궐로 들어온 초선이고 좀 중량감이 사실은 조금 낮은 편이잖아요. 어떤 축이 될 만한 인물이 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이제 강기정 정무수석이 좀 그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경선은 되되 좀 질서 있고 개통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무소속과 민주평화당의 난립, 민주평화당 의원들도 나를 찍어주는 게 오히려 문 대통령한테 도움되고 뭐 할 것이다라는 식의 마케팅이 될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또 뭐 한국당에 대한 부담은 없는 것이고 누굴 찍어주더라도 이제 민주당 간다 이런 식의 마케팅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좀 난전양당이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어요. 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혁신 그룹들이 과연 어떻게 이제 이 경선 과정을 굉장히 무난하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민평당 후보들이 현역들이 결국은 뭐 좀 당선 가능성이 낮아드는 이것 때문에 조기에 지금 광주 전남이나 전북의 상황은 조기에 민주당 후보들의 난립이 지금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특정 어떤 지역구 같은 경우는 몇십 명이 지금 뭐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해서 막 뛰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 이제 권리당원 투표가 50%가 되면서 이제 종이당원 당원 모집이 엄청 지금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호남의 민주당이 어떻게 호남의 여당으로 자리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덧붙이자면요. 아까 제가 박지원 의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박지원 의원의 발언을 딱 보면은 민주평화의 전략이 보여요. 우리 같은 식구야. 근데 사람은 내가 좀 낫지 않아? 그렇죠. 일은 내가 잘하지 않아? 이쪽 신임보다 뭐 그 컨셉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총선 이야기를 했네요. 저희도. 근데 10개월이나 남았어. 10개월이나. 이걸 지켜보는 국회 파행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또 6월 국회인데 답답합니다. 두 분이 마지막으로 6월 국회 바라는 말씀 간략하게 하고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열심히 싸우십시오. 근데 내용 가지고 싸우면 됩니다. 이제 뭐 지옥 이런 이야기 말고요. 추경 10조 하는데 이거 뭐 최저임금 이런 데다 줄 게 아니라 뭐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기업, 수소자동차, 뭐 현대자동차 이런 데다 이제 보태주자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우면 치열하게 싸우면은 그게 어느 쪽으로 되든 생산적인 답이 나올 겁니다. 저는 국민들은 누가 진짜 국민들을 원하는 사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생적 결단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 그러니까 희생적 결단을 하는 세력에게 상당히 많은 선물, 민심의 어떤 흐름이 갈 것이다. 그래서 그게 자유한국당이냐, 그게 민주당이냐, 각자의 어떤 자존심이나 각자가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뭔가 그런 뭐 자존감이나 이런 걸 세우지 마시고 저는 국민만 보고 6월 국회를 조금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남아있는 6월 국회가 누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를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 상황에 대한 진정성의 판단이 국민이 10개월 뒤에 남은 큰 그 결과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두 분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6월 국회에 대한 전망과 각 당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